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비까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힘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소중한 이메일이 2통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메일은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저는 애청자 박여일이라고 합니다. 두 분 PD님이 만들어주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정치로 모든 소식이 도배되고 있지만 두 분께서 만들어주시는 팟캐스트 덕분에 균형 있게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두 분 덕분에 알게 된 책 사피엔스를 읽고 이런 소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불진을 통해 사피엔스를 알게 된 덕분에 책을 사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에 담겨있는 지식의 양과 깊이는 제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인류의 진화와 발전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읽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고 유발 하라리 교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런 책을 썼는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붙여놓으셨어요. 이제는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나와 세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역시 한 장 한 장 너무나 소중한 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소개해준 책들을 연속적으로 읽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런 내용을 남겨놓으셨네요. 네. 김영사 직원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두 책 다 김영사 책이었죠. 그러면서 PS로 이런 내용까지 남겨놓으셨어요. 두 분께서도 얼른 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책을 사서 찾아뵙고 사인받고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지? 제가 뭐 정확히 날짜가 언제다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는 있죠. 그렇죠. 실은 모 출판사와 같이 지금 책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판업계에 계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아니면 우주에 온 기운이 이분한테 가셨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분의 바람대로 저희가 빨리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백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책에 담긴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감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은요. 멀리 또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한테 잘 먹히나 봐. 네. 미국에서 댓글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었죠? 이게 모바일 플랫폼 팟캐스트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요. 저희가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게시판이. 그랬었죠. 이민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 게시판을 보면서 이분이 화가 나셨대. 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미국 어느 정도로 다른지 비교는 못하였으나 이민자를 위한 좋은 법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영국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20년 전에도 이민자 아닌 유학생, 관광객도 무료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도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는 추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클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케어를 해준다고 하네요.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되면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도록 감사 자체를 못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소득 서류를 내서 공짜로 유치원을 다니는지 아닌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하십니다. 와, 그렇군요. 공평한 교육을 위한 시민의 권리겠죠. 미국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자 또는 유학생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의료 쪽으로 출산비 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참고로 미국 일반인 의료보험은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자스민 전 의원이죠. 그렇죠. 전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인간으로서 인권 보장에 관련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낸 돈 세금 딴 나라 사람 배채운다 식의 옹졸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세금 안 내고 한국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이분이 최근까지는 포틀랜드에 사셨대요. 포틀랜드. 예, 오리건주죠. 여기에서 LA로 이사를 왔는데 재미난 경제 현상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LA 특파원을 자청하셨어. 이야! 우리 이제 특파원까지 생기는 거군요. 근데 이거 저희는 어떻게 이 수당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북이라도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안 될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책도 괜찮으시죠? 아무튼 이런 소중한 이메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도 오고 월요일이라 좀 축 처지는데 이 이메일 보고 기운이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계속 하게 되죠.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우리은행이 마침내 민영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성공했군요. 우리은행이 예전에 한빛은행이었죠? 그랬었죠. 한빛은행 전신은 한일은행이라고 또 있었죠? 한일이랑 조응이랑 합쳐진 예. 거였잖아요. 근데요, 무려 16년 동안 정부 소유였다고 하네요. 이들 은행이 어려워질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찔끔찔끔 투자를 해온 게 어느덧 16년인데 마침내 금융사 7곳에 지분을 나눠서 팔기에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민영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하. 금융사 7곳에 지분을 나누어 팔면서요, 다행히도 그동안 들어갔던 국민 세금이죠, 공적 자금 2조 4천억 원을 회수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10조 6천억 원을 거둬들이게 돼서 총 회수율이 83%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혹시 저희 세금 약간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번 매각 방식은 이렇게 7개의 주인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그럼 어디냐? 증권회사로는요, 키움, 한국투자, 여기가 4%를 가져간답니다. 보험사로는요, 한화생명, 동양생명, 여기도 4%고요.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유진, 미래에셋, 그 밖에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가 6%를 차지하게 됐네요.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은행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지주사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번에 새 주인들과 함께 보험, 투자 상품,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우리은행에 접목하는 방식의 새로운 은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융계 4강 체제, 그러니까 지난해 하나 외환이 합병이 됐죠. 그리고 우리은행 민영화, 그리고 KB국민, 신한, 이렇게 금융 4강인데 이 4강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니 근데 나머지 3강들이 이 소식을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은행이라고 했잖아. 네, 우리은행 아닌데 지네들한테는. 그렇죠. 니네 은행이지. 은행명도 니네 은행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홍길동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업자를 실업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업자를 정의하는 그 개념,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업자이지만 실업자가 아닌 취업 준비자 있죠.
취업 준비자가요.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10월 기준으로 65만 명. 우리나라 군인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요. 이는요,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13년 만에 가장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요, 14일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10월 기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가 65만 3천 명, 전년 동월 대비 16,000명이나 증가를 했대요. 이는 아까 얘기대로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취업 준비자가 왜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실업자에 포함되려면요,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회사에 원서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취업 준비자들은 토익 시험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스펙도 써야 되죠. 원서 제출을 안 하고 취업 준비만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실업자가 아니게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취업 준비자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월급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따로 없다면은 이거는 실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취업 준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와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고시학원, 직업훈련 기관 이런 데 통학하는 사람이요, 22만 3천 명이나 된대요. 와. 반면에 통학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니면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무려 43만 명. 엄청나죠? 그래서 토즈 독서실 이런 데 자리가 없는 거군요.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게 참 저는 궁금해요. 창조경제 실업자 준비 대책 돈은 많이 썼잖아. 이것도 결론은 최순실인가요? 최순실한테 드렸던 돈을 정부나 대기업들이 이런 사실상 실업자들한테 투자했었으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창조적으로 변했을 텐데. 다음 소식입니다. 재벌가 어린이 43명이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따져봤더니 얘들이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어린이라며. 그렇죠. 아니, 어린이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줬다는 얘기죠. 이야.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원 민주당 의원이요, 공정위로부터 받은 기업 집단별 미성년자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요,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8일 기준으로요,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따져봤더니 1,019억. 와. 1인당 평균으로 하면요, 약 24억입니다. 아니, 24억이면 일반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별로 보면은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 올해 우승해서 그런가? 여기도 우승했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요,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이쪽 주식 31억, 그리고요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5,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하. 그 뒤를 이은 그룹이 GS네요. 아니, 두산은 프로야구 우승하고 GS는 프로축구 우승하고 이 우승팀들이 다 1, 2를 다투고 있네요. 네, GS는 5명입니다. 이야. 5명이 737억 원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고요. LS가 3명. LS가 3명인데 얘들은 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요, 두산, GS, LS 총수들이 나이가 많은 그룹이야 보니까. 삼성만 해도 제 드래곤 아직 40대잖아. 애들이 아직 어려. 너무 어려.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쟤들은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어린인데 수백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네. 근데 저는 정유라 이런 애들 보면서 별로 부럽지는 않은 것 같아. 이 부모가 돈이 많다는 게. 왜냐면 부를 대물림을 하면서 부패를 같이 대물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청자분들도요, 자식들 앞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떳떳할 수 있잖아. 그렇죠. 돈 없는 거 빼고. 아니, 돈 없어도 떡떡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재미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한국형 AI가 인간과 지능 대결을 펼친대요. 토종 AI네요. 그러니까 근데 토종인데 AI 이름은 영어야.
그것도 엑소브레인. 엑소가 유명한 아이돌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SM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엑소브레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엑소브레인을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 EBS죠. EBS의 인기 프로그램인 장학퀴즈에 출연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인간 퀴즈왕들과 지식 대결을 벌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장학퀴즈는 뭐 다 아시죠? 네. 고등학생들 나와가지고 퀴즈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애트리는요, 여기에 엑소브레인을 출연시켜가지고 18일날 인간 퀴즈왕들과 지식 대결을 벌인다고 해요. 아니, 엑소브레인이 도대체 뭐냐? 애트리가 개발 중인 AI라고 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그랜드 챌린지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엑소브레인은 도대체 뭔 뜻이냐? SM이 만들었냐? 아니래요. 뜻이 따로 있대요. 내 몸 밖에 있는 인공두뇌, 뭐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엑소브레인의 최종 목표는요, 진짜 엑소처럼 이렇게 춤추는 건 아니고요, 기계와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지식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두뇌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EBS 장학퀴즈 결과가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뭐든지 한국형이라고 붙으면 이게 이상하게 가잖아. 그렇죠. 이 엑소브레인도 한국형이 붙었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요? 한국형 붙여서 잘 된 거는 애니콜밖에 없는 것 같아. 다음 소식입니다. 외제차, 그러니까 수입차를 홈쇼핑에서는 가끔 팔아왔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국산차는 그동안 이게 법적으로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빠르면 TV 홈쇼핑에서도 국산차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호. 금융위원회가요,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법규는요, 자동차와 보험을 병행할 수가 없대. 아. 그러고 보니까 CJ, 현대, 우리, GS 이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산차를 그동안 못 팔았다고 합니다. 팔 수는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사업 등록이 취소가 된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험에서 얻는 수입이 더 짭짤하기 때문에 국산차를 못 판 거죠. 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홈쇼핑에서 차를 팔게 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무래도 판매 루트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가격 경쟁이 생길 테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냉장고나 TV를 살 때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 양판점에서 사는 것, 홈쇼핑에서 사는 것 차이가 있다. 그렇죠. 혹시 국산차도 홈쇼핑에서 팔면 부품이나 엔진이나 이런 거를 좀 떨어지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아니, 가뜩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차랑 국산 차랑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는 홈쇼핑까지 또 달라지겠네요. 파워트레인 쪽을 다르게 하려면은 그게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옵션 장난질을 할 가능성은 다분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외신을 전해드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할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폐의 경제학,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집회요. 네, 지폐와 경제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페이스북 지인한테
이런 트윗글을 받았거든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100만 환상의 촛불 파도 타기, 축제 같은 시위, 폭력도 쓰레기도 없는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뽑은 정신 나간 대통령,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나라. 네. 이게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럼요. 이 내용이요, 스웨덴 친구한테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지금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이 스웨덴 친구가 스웨덴에서 직접 우리나라 100만 촛불 집회 상황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봤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동영상으로 봐도 이번 촛불 집회는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환상의 시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날 촛불 집회는요, 여러 가지 색다른 풍경을 남겼다고 합니다. 물대포와 쇠파이프가 난무했던 기존 시위와 달리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게 꼭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거리 응원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가수 10cm의 아메리카노를 개사를 했잖아. 박근혜 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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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재미난 패러디 노래가 집회 현장에서 불려졌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서태지의 하여가를 개사한 하야가도 많이 불려졌잖아요. 그렇죠. 또 록밴드 클라잉넛의 말달리자, 또 이승환의 덩크슛, 이것도 유쾌하면서도 서글픈 패러디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궜다고 합니다. 여기에 100만 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파도 타기로 했잖아. 이거는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집단 체조? 북한이 다 기네스북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 같은 민족이라 그런가?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 촛불 파도 타기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품 체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이 뭘 패러디한 것인지 아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3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 늘품 체조, 이거를 풍자한 하품 체조가 집회 현장에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고요. 또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온 국민을 다 컨텐츠 작가로 만드는 것 같아. 유쾌한 피켓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재미난 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요. 배터리도 5%만 되면 바꾼다. 지지율이 5%니까 바꿔라는 얘기인 거죠. 네. 또 지지율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탓해. 이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또 이런 피켓글도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말을 사줄 순 없지만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줄게.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피켓글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난리가 났죠. 지하철 5호선 기관사의 안내방송. 네. 원래 3개 국어로 이 역은 무슨 역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근데 이날 광화문역에서 이런 안내방송이 나왔대요. 이번 역은 촛불로 빛나고 있는 광화문역입니다. 내리는 분들은 몸 조심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방송 나오니까 승객들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럴만하네요. 게다가 광화문 광장에 모세의 기적이 재현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얘기가 뭐냐면 100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100m를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희한하게 영유아를 태운 유모차나 장인이 탄 휠체어가 나타나잖아요. 싹 갈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처럼.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진짜 진풍경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있잖아요. 네. 1688년에 유혈사태 없이 성공했던 이 명예혁명, 이게 한국판 명예혁명이다. 한국민들이 이 한국판 명예혁명을 해내려고 이런 열망들이 모여서 대성공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외신들이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이거를 전해드리면서 막 속이 쓰렸는데 네. 외신들의 시각이 싹 달라졌어. 일주일 만에. 샤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한 미개한 나라고 놀리다가 이제는 한국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특히 박근혜 로봇이 등장했던 만평을 치렀던 미국의 뉴욕타임즈 있잖아요. 네.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전했냐고 하면, 대규모 참가자가 몰리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와 버스표가 매진됐다. 이번 집회는 1987년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시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렇게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도요, 비슷한
내용을 전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가 모두 동나고 10만 명이 상경 투쟁하면서 전세버스가 받아놨을 정도다. 이러면서 시위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BBC 방송은 더 자세하게 전했죠. 지난 2차 촛불 집회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는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시민들의 함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했대요. 경찰 버스에 막혀서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에이, 다 들었을 거예요.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와, 저는 그 경찰 버스 이렇게 차벽 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었군요. 게다가 평화로운 시에 감탄한 외신들도 많았대요. AFP 통신이라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감탄했냐면요. 고등학생, 수녀, 노동자, 농민,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면서 가족적 분위기의 시위는 평화로웠지만 공연하는 가수들과 연설하는 사람들의 무대를 향해 귀가 먹먹할 정도로 함성을 질러댔다. 이렇게 전했대요. 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도요. 집회는 매우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나온 가족들이 곳곳에서 눈에 띌 만큼 평화로운 행진이 이어졌다. 이렇게 놀라워했대요. CNN도 현지발로 소식을 전하면서요. 퇴진이라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시위의 분위기는 매우 밝았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고 라이브 음악도 흘렀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또 중국의 CCTV도 우리나라를 샤머니즘 국가 뭐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댔잖아. 근데 이번 집회는 이런 식으로 전했대요. 한 시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리포터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외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게다가 외신들은 발빠르게 향후 전국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요. 박 씨라고 썼어요. 박 씨. 네. 박 씨는 정권 운영 길에 막혀있는 중에도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 씨는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대요. 또 홍콩의 영자재 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요. 서울의 힘 이렇게 전하면서요. 강력한 100만 명의 항의가 박근혜를 압박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 네. 외신이지만 나름 정확히 맥을 집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서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이미지, 자존심이 이번 평화로운 100만 촛불 집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기득권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다시 세우는 전통이 또다시 이번에 재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대통령, 최순실, 총리 또는 재벌 회장 얘들이 다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국격, 브랜드 이거를 국민들이 일시에 고품격으로 되돌려 놔버렸어. 그렇죠.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봐.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순실 박근혜 사태 이후 대부분 이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뉴스를 봤냐라며 자괴감에 빠졌던 국민들 많았잖아. 네. 근데 이번 촛불 집회 뉴스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울컥했죠. 그렇죠. 게다가 한 외국인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된 현장을 한국에서 보게 됐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랬었죠. 프랑스 국민들이. 그때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훨씬 평화로운 그런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우리의 촛불 집회 현장 얘기를 전해드리냐고 하면요. 미국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잖아. 근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차라리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트럼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대요. 우리는 100만 명 모였는데 부상자 거의 없었잖아. 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지난 11일에 4,000명이 모인 포틀랜드 집회에서 우리 아까 애청자 한 분이 그 전에 살았던 지역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집회가 열렸는데 시위대가 유리병, 쓰레기통, 인화물질을 경찰에게 던졌대. 그리고 기물도 파손했대.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광탄을 쏘고 추리탄, 그 다음에 고무탄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을 시켰대요. 그래서 불상사가 진짜 발생했더라고요. 시위대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보단 우리의 100만 촛불 집회가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아, 그럼요. 훨씬 더 성숙해 보이죠.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있죠. 여기서도 500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냥 시위를 벌인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점거했대요. 또 성족이 지네나라 국기를 불에 태웠어. 이게 발견돼가지고 미국민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민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요 8,000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187명이나 경찰에 체포됐대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폭력 행위도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11일 날 애나버 미시간 캠퍼스 인근에서요. 이 대학에 다니던 이슬람교도 여학생이 20에서 3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대. 네. 히잡을 벗지 않으면 불을 붙여버리겠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요. 루이지애나 대학에서 히잡을 쓴 여성이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요. 지갑과 히잡을 뺏겼대요. 게다가 미국의 여러 학교, 공원 등에는 미국을 다시 하얗게 이런 낙서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치 문양 있죠. 나치 문양. 네. 이것도 발견이 됐대. 하얗게라는 얘기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사회가 심각한 대선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이게 방증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대선 불복 운동도 한창 벌어지고 있대요.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해요. 원래는 각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그 주에서 트럼프가 많이 나왔으면 트럼프한테 몰표를 주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선거인단이 양심이 있으면 트럼프가 아닌 클린턴에게 반란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청원이 개설됐는데 서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대. 이게 실제로 이런 대선 불복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박근혜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는 국민 대통합을 이뤘잖아. 네. 100만 명이나 넘게 촛불 집회에 나오고 진짜 95%가 박근혜를 다 반대하고 있죠. 국민 대통합을 이뤘는데 이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시위대에 무려 100배가 넘는 인원이 모였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폭력은 물론 쓰레기 하나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했는데 진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미국 애들이 대한민국의 지난 9년을 봤잖아. 지네가 이제 그거를 겪게 될 것 같으니까 흥분을 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경제학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집회의 경제학, 아니 집회랑 경제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곰곰이 주말 내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100만 평화 촛불 집회가요 한국 경제 회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압박해서 무려 한 달 동안 강행했던 정체불명의 행사 있잖아.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파스타 먹는 행사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도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더 크다고요? 1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서울 광화문 일대 모였잖아요. 일각에서는 100만 명을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130만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또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제주 여기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박 씨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엄청난 인파가 모였잖아. 네. 이들이 모이게 되면 뭘 할까요?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공연을 보고 연설 듣고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죠. 돈을 쓰시겠죠. 맞습니다. 이날 12일 날 공식 행사도요. 오전 11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10시 20분까지 장작 12시간 가까이 진행됐거든요. 네. 물론 오전 11시부터 계속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으니까 참여하면 소리도 지르고 하면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또 배도 고프실 거 아니야. 허기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졸리잖아. 커피도 마셔야죠. 진짜 이런 거를 따지긴 뭐하지만
정부도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경제적 효과가 얼마, 코리아 셀 페스타 소비 진작은 얼마 이렇게 홍보하니까 이번 100만 평화 촛불 집회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번 100만 평화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적어도 얼마씩 쓸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한 2만 원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아까 얘기대로 물도 사 먹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커피도 사 마셔야 되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교통편 이런 것까지 따지면 충분히 2만 원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평균 2만 원이라고 치면 단순 계산해 보세요.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소비 효과가 발생해요. 2만 원이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외신들도 전했다시피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잖아. 네. 이분들은 2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이분들은 KTX를 타건 전세버스를 타건 교통비가 들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날 바로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숙박까지 해야 되잖아. 더 많은 소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정도 소비를 할까? 대략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물어봤더니 한 10만 원은 더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토요일에 친척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양가 부모님들이 다 부산 분들이셔가지고 부산에서 전세 버스가 왔어요. 근데 대당 대여료가 100만 원이래. 전세 버스가 없어가지고 풍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네. 엄청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10만 명이 평균 10만 원씩을 더 소비했다고 계산하면 이것도 무려 1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12일 하루 광화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발생한 경제 효과는 합치면 300억 원이 넘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어요. 지방 도시의 소비 진작 효과 이것도 감안하면 이것도 대략 100억 원은 되지 않겠어요? 다 합치면 4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린 게 매일매일 먹은 술 그건 우리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진짜 400억 원은 좋게 넘어가겠죠. 이 PD님 혼자서 한 10짝 드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더 나오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리아 셀 페스타 정부에서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는데 이 33일 동안 진행됐던 코리아 셀 페스타로 인해 매출 증가 효과가 9,720억 원 이렇게 나타났대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촛불 집회 하루 동안 400억 원인데 33일 동안 진행됐다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보다 무려 1.4배가 많은 1조 3,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와, 놀랍지 않습니까? 조단이군요. 진짜 집회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서울의 힘인데? 이 때문일까요? 제가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보통 대규모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다들 싫어해.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요번 집회는 완전히 달랐대요. 환영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상인들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번 집회가 평화 집회인 덕분에 오히려 장사가 평상시보다 훨씬 잘 됐대. 실제로 광화문 일대 식당에서는요, 이날 오후가 좀 넘어가니까 장사를 더 이상 못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준비해놓은 재료가 다 떨어진 거야. 손님이 하도 많이 몰려서. 인근에 편의점 있죠. 여기도 대박이 났는데 생수나 김밥 또 초콜릿 이런 것들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또 인근에 커피 전문점들도 있죠. 여기도 사상 최대 매출 올렸다고 싱글벙글하고 있대요. 아니 심지어 교보문고 매출도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주변에 생맥주집, 소주집 하루 종일 자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 평소 집회가 열리면 주변 인근에 있는 빌딩이나 식당들이 화장실 문부터 걸어 잠그잖아. 네. 왜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럽게 쓰고 정작 손님들은 못 쓰니까. 근데 이날 집회에서는요 화장실 다 개방했대.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다 열어놨다는 거야. 작게나마 평화시에 동참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쓰레기가 이번 집회에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화장실도 평상시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썼는데도 엄청 깨끗했다고 합니다. 더럽게 쓴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이런 세기의 이벤트가 열린 날 화장실 만약에 잠궈놨으면 그 리스트가 한 100년은 지속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앞으로 이런 촛불 집회가 열리면요 화장실을 계속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업주들도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광화문 일대에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주 이런 집회가 열려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분은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 실제 뭐 본마음은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요. 또 제 주변에 있었던 한 시민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런 대규모 촛불 집회를요 콘서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뭔 소리세요? 물어봤더니 각 지방을 돌며 순회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거야. 지방 경제 살려놓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100만 평화 촛불 집회를 통해 저희는 진짜 세 가지를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돌아가신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남긴 평화는 폭력보다 강하다. 이게 애들한테 위인전을 읽으면서 얘기해 줬을 때 애들이 공감을 못 하더라고. 그렇죠.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말이 돼? 법보다 주먹이 더 강한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번 평화 집회를 보면서 자, 봤지? 평화가 폭력보다 강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인들은 폭력을 쓰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촛불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CNN 같은 데서 되게 놀래더라고. 지네랑 비교가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집회 경제학처럼 평화로운 집회, 평화로운 연대는 죽어가는 경제도 살려낼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목이 참 와닿네요. 박근혜 대통령 4년 가까이 있는 내내 장사가 안 됐는데 하야를 할 때쯤 되니까 대박이 났다. 그러니까. 아무튼 다들 이런 생각 하시죠. 최순실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나, 자괴감이 들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100만 평화 촛불 집회를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집회를 평화적으로 열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까지 누리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좀 피곤해. 가까이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랬잖아요.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은 의병들이 다 했잖아. 그렇죠. 국민들이 세워놨는데 이 기득권층은 그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말이야. 4.19 혁명, 광주 시민운동 이거 다 국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린 너무 피곤해.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뽐내던 미국 국민들도, 혁명의 나라라고 자랑하던 프랑스 국민들도, 근데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영국 국민들도 못 해낸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건 분명한데 좀 피곤합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요번 사태와 관련돼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소환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검찰이 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을 받는 총수들을 대거 소환을 했는데 검찰 재계에 따르면요.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주말 내내 현대차 정몽구, 한화 김승현, SK 김창근
줄줄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송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덩달아 출석을 하면서 한마디로 재계 올스타전이 서울 서초동에서 벌어진 거야. 이야, 그렇군요. 이들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의 공식 간담회 직후에 비공개로 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설득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재벌 총수들은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중요 연결고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검찰이 총수들을 소환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썼어. 보통 우병우 때 한번 보세요. 기자들이 막 몰려들고 사진 찍고 그 와중에 우병우는 레이저 쏘고 그랬잖아. 이게 검찰 정문에서 공식적인 통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한 번씩 쓰고. 네, 이게 공개 소환이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들은 비공개 소환이 됐어요. 아, 그러면 포토라인에 안 썼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그 지하의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야. 혹시 우병우처럼 레이저를 못 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봐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자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짬밥이 좀 되는 기자들은 이것도 알고 있죠. 쟤들 정문으로 분명히 안 와. 지하실로 갈 거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사 대기를 하고 있어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숨바꼭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썬팅을 또 아주 새까맣게 하거든요. 이런데 올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만 봤을 때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썬팅 찍게 하는 것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거 다 소환돼야 돼, 이것도. 더 웃긴 거는요, 우리 제드래곤 엉아는 썬팅은 기본이고 장막을 쳤더만 무슨 장막을 쳐요? 파란색 커튼 같은 거를 중간에 이렇게 탁 둘러버렸어. 보통 차의 앞에서 운전석 쪽을 바라보면요, 각도에 따라서는 뒷좌석 사람도 보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삼성 애들은 아예 거기를 막아버린 거야. 이야, 진짜 철두철미하네요. 이거는 그거죠. 우병우 팔짱 끼고 수사받는 게 찍혔잖아. 그 먼 거리에서 장거리 렌즈에 잡혔잖아요. 혹시나 삼성도 먼 거리에서 제 드래곤을 잡을까봐 아예 장막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좋은데 왜 이 재벌 총수들한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특혜 아닌가요? 당연히 특혜죠.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이게 비공식 소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의 경우는요, 법적으로 안 와도 된대. 근데 얘는 왜 다 갔대? 왜 갔을까요? 안 가면 나중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갔겠죠. 보통 이렇게 비공개로 소환을 하면은 비서를 보낸다든지, 그죠? 아니면 계열사 사장 중에 한 명을 대타로 보내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갔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야. 삼성 같은 대기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은요, 다양한 쪽에서 국록을 먹은 사람을 채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과연 검사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던 분들도 사표를 내고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길이 있어. 삼성 같은 큰 회사에는 내부에 법무팀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보면요, 일개 변호사, 일개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진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는 이걸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때 제 드래곤이 검찰 들어가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저는 검찰 누구누구 부장인데요, 차장인데요,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드래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요번 재벌 회장들을 소환한 게 재벌 회장들의 조사가 아니라 재벌 회장들이 검찰들 면접 본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거는 저희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제드래곤이 월요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제드래곤이야 당사자니까 그렇다 쳐. 근데 제드래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그 전날 오전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이 제드래곤을 보좌를 한 거야. 이 사람들 그래도 나름 사장인데, 삼성그룹의 가장 높은 임원들인데 주말에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는데 이재용 따까리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오전부터 출근을 해서 뒤치다거리를 한 거야. 삼성그룹 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평범하게 돈 없이 살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역시 장땡이다. 여기서 또 한 번 검증이 되죠. 아니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검찰에서 비공개지만 아무튼 소환을 했으면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국민적 관심인데요. 일단 최순실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한 거는 삼성밖에 없죠. 나머지 재벌들은 어쨌건 정경련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전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측도 나옵니다. 기금 지원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아저씨를 불렀잖아. 그랬죠. 그것도 비공개로. 그러니까 비공개란 얘기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뉘앙스라고 보는 거죠. 사법 처리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코스프레라는 거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